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외 반도체 시장 흐름과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반도체 분야 최고의 전문가시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그 반도체 이슈가 좀 네. 뜨겁지 않습니까? 예. 일단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그 공급 부족 이슈가 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 백악관에서는 뭐 반도체 회의까지 지금 소집한 상황이고요. 예. 우선 이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 네. 시스템 반도체 모든 반도체들이 다 부족한 상황인가요? 예.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제 저희가 2020년에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네. 비대면 수요가 많아졌어요. 네. 비대면 수요 때문에 일단 서버 쪽이 수요가 네. 급증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재택근무 때문에 노트북 수요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웨이퍼를 어디 쪽에서 빼서 했느냐? 대부분 보면 자동차 반도체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작년에 예. 수요가 안 좋았고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예. 극복되면서 자동차 완성차 수요가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수요가 갑자기 이제 몰리면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좀 안 좋았던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정전, 예. 화재,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세계 3대 자동차 반도체 회사인데 네. 지진 피해를 입고 그리고 동시에 또 화재가 또 났습니다. 화재가 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직은 영향이 없지만 그 가뭄이 대만에 되게 심하고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태풍이 안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대만이 보통 보면 타이중하고 타이난 쪽에 핵심 공장, TSMC 공장이 있는데 네. 그쪽은 아직은 영향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가뭄이 계속 이어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하정이라고 해서 지진, 화재, 정전 정도만 봤는데 네. 이제는 가뭄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되게 변압기가 좀 노후화됐고요. 그리고 또 그쪽도 한국처럼 예. 원전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또 대만으로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예. 자연재해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작년에 비대면 수요는 늘어났는데 예. 공급은 부족해진 상태되다 보니까 예. 결국 이 말은 반도체 가격 상승 예.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D램하고 뭐 낸드 펠렛이 같은 메모리 쪽도 올랐고 예. 또 시스템 반도체 쪽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지금 최근에 가격 동향이 어떤지 또 앞으로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니까 메모리부터 말씀드리면 디램 가격이 사실 대부분 3월 달에 오를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서버가 조기에 좀 가격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유튜브가 좀 작년 말부터 블랙아웃 현상이 나오면서 그렇더라고요. 예, 가끔씩. 맞습니다. 그래서 서버 투자가 갑자기 늘고 있고요. 그래서 서버 디램을 필두로 해서 디램 가격이 1분기부터 좀 의미 있게 오르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오르는 게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한 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서버 디램이 20%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PC 디램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한 20% 정도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하반기나 좀 극단적으로 이제 예상했던 사람들은 4분기 정도에 오를 줄 알았는데 2분기부터 오르고 있고 예. 오를 거로 보는 이유가 이제 웨이퍼 가격이 이제 2월, 3월 달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랜드에 들어가는 네. 웨이퍼 가격이. 그래서 그 말은 칩 가격이 2분기에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기에 메모리 가격이 아까 언급드렸던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이제 반도체를 주문 생산하는 그런 바운드리 회사들이 캐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바운드리 피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조 가공하는 그런 가격대를 뭐 15에서 20%또 올리고 있고요. 계속. 예. 그래서 뭐 당연히 그 가격을 올리면 시스템 LSI라고 팹리스 회사들이 거기서 예조 가공을 할 건데 네. 자기들의 원가가 올랐으면 네. 당연히 판가를 올리겠죠. 예. 대표적으로 뭐 드라이버 IC도 그렇고
또 우리 자동차용 반도체도 그렇고 다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현상과 예. 자연재해 이 두 가지라고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쪽 그 주가도 계속 오르겠네요. 가격이 오르면요. 세계 이제 반도체 장비 1위 회사가 이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인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또 식각 장비 쪽에서는 이제 램 리서치라는 회사도 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세계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노광 장비 회사. 네. 저기 우리 네덜란드 ASML이 이제 미국에 또 ADR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예. 그쪽도 주가가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먼저 오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도 지금 가격이 오르니까 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아.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인텔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예. 좀 TSMC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 되면서 그냥 아직은 업황이 좋고 예. 그리고 인텔이 어떤 색깔로 들어올지 아직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특히 장비 회사들이 먼저 오르고 지금은 칩 메이커들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오르고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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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심해지니까 뭐 미국, 유럽, 중국 모두 이제 설비 투자에 돈을 넣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어쨌건 이제 각국이 이렇게 돈을 들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는 될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이 볼 때 언제쯤 이게 공급 부족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자동차 반도체는요, 그 파운드리 회사들, 대만의 예주 가공 회사들이 이제 3월부터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대표적으로 드라이버 IC랑 터치 컨트롤러를 이제 자동차로 좀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올려준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웨이퍼를 집어넣어서 양산을 하면 한 7월 정도 되면 자동차 반도체는 아주 급한 불. 급한 불 끌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예. 또 르네사스가 또 화재가 나서 또 이게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 증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신규 공장들이 이제 보통 이제 가동되는 시점이 올 한 10월 이후입니다. 예,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는 이제 4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좀 극심한 공급 부족은 해소가 되는데, 근데 지금 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자동차가 점점점 자율주행 기능들이 탑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ADAS가 탑재가 되고 또 전기차가 또 계속해서 비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뭐 공급 부족은 기본적인 공급 부족은 이제 이어질 건데 그 레벨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30% 부족하느냐, 2-3% 부족하느냐를 놓고 본다면 뭐 내년에도 2-3%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20-30% 부족한 상황은 최소한 4분기 되면 상당히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3분기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질 거고 나머지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있었던 이슈이지만 마이크론이 뭐 그 우리 일본의 과거의 도시바 랜드 사업을 이제 분산 기업 이름이 키옥시아인데 거기 인수를 하겠다고 또 뭐 소문이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인텔에 올해 70억 불을 줘야 됩니다. 인텔의 랜드 사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올해 바운드리 캐파 증설을 해야 되고 여기에 또 랜드가 이제 시안에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두 번째 공장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수요는 되게 좋은데 이 3개 회사가 시장을 가점하고 있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디램의 공급 부족도 저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팹립스들이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는 수요 보면서 보통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타이트하긴 하겠지만 뭐 공급 부족이 아주 심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은 공급 부족이 심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오히려 지금 상황이 프리미엄 반도체는 공급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5G에 들어가는 뭐 우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든 뭐 이런 제품들은 프리미엄급은 공급 부족이 없는데 오히려 저가 제품이 공급 부족이 심하고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할 때는 돈 되는 제품 위주로 만드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제품들은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 설비 투자를 늘려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 보통 이제 뭐 용수 문제도 있고 전력도 있고 반도체 공장은 365일 워킹돼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랑 그런 것도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이번에 뭐 텍사스의 정전 사고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거고요. 워낙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반도체 공장도 우선순위에서 항상 최우선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제 좀 중단을 한 거고 예. 대만도 지금 약간 가뭄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인프라 관련된 거를 점검하고 조율하는데 보통 뭐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6개월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서로 계약하고 세금 깎아줄 거냐 뭐 이런 거 얼마만큼 우리 우선적으로 해줄 거냐 어떻게 보면 컨티전시 플랜까지도 다 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을 짓죠. 건물 짓고 클린룸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비가 요즘 또 기다려야 될 웨이팅 장비들이 많거든요.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ASML이 1년에 뭐 40대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또 부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제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년씩이나 걸려요? 예. 2년 정도. 왜냐하면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에 신규 공장 짓는다고 했는데 2022년에 지어요. 예. 그래야 2024년에 가동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아주 이런 좋은 뜻이겠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짓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2017년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좀 했지만 뭐 어쨌든 2019년 돼서 이제 공급 강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좋다고 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그해 공급 강이 오지는 않고요. 특히 공정이 복잡하거나 장비 조달이 쉽지 않은 EUV 같은 이런 새로운 아주 뭐 첨단 그런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발주한다고 해서 바로 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오히려 투자했을 때 바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램프업 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레거시적 공정 뭐 아주 올드 공정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램프업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반도체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버 IC 관련된 바운드리 레가시 공정을 짓는 그런 쪽은 좀 빨리 그건 뭐 저희가 봤을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되지만 이런 첨단 공정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어찌됐건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뭐 국가적으로 강화하겠다. 보니까 뭐 히토류, 의약품, 배터리와 함께 4대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재점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당장 4월 12일인가요? 맞습니다. 백악관 회의에 삼성전자를 초청할 정도로 바로 우리 문제가 돼버렸는데 우리 기업들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미국의 반도체 강화 정책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이 어떤 반도체를 강화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뭐 강화하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일단 디램과 낸드를 하는 마이크론이 있고요. 낸드 플래시를 하는 웨스턴 디지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 인수권도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예주 생산하는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어쨌든 반도체 부족 때문에 미국의 완성차 회사들도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 기업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뭐 우리 엔비디아, AMD, 퀄컴 다 이제 팹리스 기업이 많고요. 뭐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는 네트워크 장비지만 어쨌든 팹리스를 자기가 설계를 해서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글로벌 바운더리는 뭐 경쟁력이 없어요. 예전에 AMD에서 생산을 했던 법인이었는데 그게 분사된 게 글로벌 바운더리인데 어쨌든 뭐 그렇게 10나노 이하가 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첨단 공정을 담당할 팹이 없어요 미국에. 대표적으로 삼성도 10나노 이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TSMC는 뭐 어쨌든 5나노 뭐 계속 근데 그런 회사들의 공장이 미국에 없다는 거예요. 인텔도 지금 14나노밖에 안 되고 이제 10나노 이제 들어가서 PC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서버 쪽 10나노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왜냐하면 이 저전력 그다음에 고성능은 이제 이런 선단 공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관련된 대표 기업이 인텔이 돼야 되는데 인텔이 지금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이제 AMD랑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잖아요. 그래서 생산은 다 뭐 삼성이든 TSMC가 하고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와라. 선단 공정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사실 TSMC도 8나노 팹은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 보면 카마스라는 지역에 공장이 하나 있고요. 삼성은 뭐 오스틴에 공장이 있지만 14나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7나노, 5나노, 3나노를 지을 팹을 만들어 달라.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는 그게 큰 것 같고요. 결국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푸젠지나 이런 데는
블랙리스트 걸었지만 대부분 이제 미국이 타겟팅하는 데는 대부분 보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아니면 파운드리를 하는 SMIC거나 아니면 저기 하이 실리콘 그리고 센스타임과 같은 안면 인식 하는 그런 SOC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주로 타겟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좀 뭐 지역주의 그다음에 국가 안보 이런 거와 관련했을 때 이제 자국의 이익을 좀 더 챙긴다고 보면 이번에 반도체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는 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랑 그리고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 예주 생산하는 파운드리 이 공장들이 좀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장을 삼성이나 우리 기업 보고 미국에 지어라 또 확장하라 이런 요구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여기서 삼성 보고도 뭐 저도 이미 삼성이와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 근데 삼성도 사실은 오스틴 공장이 처음에는 낸드 플래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LSI를 만드는 바운더리 위주로 그쪽 라인을 지금 다 바꿨죠. 지금 100K 정도가 다 이제 시스템 LSI를 만드는 바운더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짓거나 아니면 뭐 좀 선단 공정으로 좀 해라. EUV 장비도 여기서 도입해서 뭐 7나노, 5나노 이런 제품을 만들고 TSMC한테도 TSMC가 작년에 발표할 때 그랬습니다. 애리조나 팹은 5나노 이하 공장을 짓겠다. TSMC의 5나노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의 엔지니어들이 그 대만에 보면 타이난이라고 있습니다. 타이난에 이제 팹 18이 있거든요. 팹 18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그 말은 애리조나 공장은 다 5나노 이하라고 봐야 되죠. 그럼 지금 미국 정책의 그런 이제 반도체 중시하는 그런 정책 계획이 총대를 맨 게 지금 인텔이 맺지 않습니까? 그 인텔은 과거에도 이제 파운드리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인텔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건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투자세 공제가 한 40% 되거든요. 한 200억 불 지으면 한 80억 불은 아마 세금 혜택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도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R&D 비용도 지원을 할 거고 인텔이 200억 불 지으면 거의 정부 보조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캠퍼스에 짓는 거를 보고 인텔이 미국에 공장이 3개 있습니다. 오리간, 뉴멕시코, 애리조나에 있는데 뭐 일단은 공장 지어놓고 CPU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마진이 TSMC야 정말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40% 넘지 과거에는 한 30% 나왔거든요. 30%도 좋은 마진이지만 나머지 바운드리 회사들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10에서 15% 내려고 우리 일반 제조업 입장에서는 엄청 큰 건데 인텔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마진이기 때문에 할 거는 엄청 많은데 귀찮은데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데 가면 너무 잘해주는데 쟤는 뭐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과연 인텔이 DNA가 바뀌었는지는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는 뭐 이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서 CPU, GPU 만든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 나오는 게 엔비디아, AMD, 퀄컴 보고 인텔에서 팹리스 해라. 인텔에서 참 팹리스 회사들 인텔에서 바운드리 해라. 그런데 정부가 압박을 놓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정말 뭐 정부가 압박한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AMD는 인텔한테 설계도를 주겠습니까? 경쟁하는데 엔비디아도. 그리고 퀄컴은 또 ARM의 ARM 생태계의 제일 또 중심 기업인데 또 부딪힌다고 봐야 되고.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인텔의 바운드리를 둘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컴퓨팅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경쟁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 기업의 설계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합니다. 삼성은 왜 퀄컴에 그거를 하냐. 삼성은 아직 그 정도 AP가 위협적이라고 안 보는 거죠. 그 삼성이 하는 그 AP보다도 그 AMD랑 엔비디아와 인텔의 관계는 그런 경쟁보다는 훨씬 더 극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는 그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일지 할 수는 있죠. 예전에 인텔이 바운드리 할 때도 보면 되게 작은 기업들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도 공장 가동 비용도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뭐 팹리 기업들 몇 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스케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이 부분을 저도 긴장하고 경계심을 갖고 항상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하는 거는 맞지만 또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삼성의 경쟁 상대는 TSMC만 가지고도
TSMC만 따라잡아도 인텔이 들어와더라도 저는 크게 위협이 안 된다고 봐요. 아, 지금은 TSMC가 더 무서운 적이지. 네. 인텔은 때문에 이거 우리 긴장은 하고 살아야죠. 예. 항상 비즈니스 세계는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더 강한 상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또 중국 같은 경우도 10년간 한 가지 칼만 갈겠다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한 셈인데 근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견제를 계속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자기들이 바라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나 독립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반도체가 30%가 메모리고 70%가 이제 우리 시스템 LSI라고 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는 SMIC가 있죠. 근데 어쨌든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특히 14나노, 28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매출액이 급감했고요. 반면에 이제 90나노 이상 좀 레거시 공정이라 하는 올드 공정은 또 매출이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지금 바운드리 수요가 워낙 좋아서. 근데 어쨌든 선단 공정을 필두로 해서 대표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넣었습니다. 그 말은 장비를 못 넣는 거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든 도쿄 일렉트로닉이든 그다음에 ASML이 장비를 안 넣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못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장비 국산화를 해서 어느 세월에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블랙리스트에 넣어버려가지고요. 푸젠 진화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UMC랑 제휴했는데 UMC가 제휴 중단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램 만드는 CXMT 이런 회사들은 제품이 샘플도 잘 구경하기 힘듭니다.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있는 게 YMTC라고 랜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가 있죠. 거기는 128단까지는 하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성공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도 만약에 기술적으로 좀 뭐가 하면 또 블랙리스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도강양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메모리 쪽은 디램이 완전히 꺾였고 낸드는 어차피 경쟁 기업들이 인텔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오브 댐이라고 보는 게 맞고 나머지 이제 중국의 이제 대표적으로 팹리스 중에서 제일 큰 게 컴퓨팅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대표 기업이 하이실리콘인데 거기가 또 하웨이 자회사이기 때문에 TSMC가 이제 또 선단 공정을 제공 안 해주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인력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AP 만들던 중국의 팹리스 기업들은 스마트폰 AP 만든다고 만든 회사들이 지금 다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단말기랑 이런 쪽에 AP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랑 경쟁하는 것보다는 니치 프로덕트 위주로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좀 나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팅 쪽은 상당히 이제 좀 경쟁력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팹리스 쪽에서. 이번에 매그너칩 가지고도 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매그너칩도 보면 주로 이제 좀 올드 공정이 많거든요. LCD 드라이브 IC 이런 쪽이 많고 올레드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제재도 보면 왜냐하면 이게 제재를 하면 미국 기업도 영향도 받습니다. 미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인텔이 노트북이든 이런 데 CPU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웨이 제재를 하면 같이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줄죠, 미국 기업도. 그래서 정말 선단 공정이라고 부르는 아주 우리가 좀 어려운 공정들은 제재가 많은데 그냥 이미 철 지나고 크게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거는 그거는 또 유연하게 아직은 풀어줬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상무부에서 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별로 진입 장벽이 낮고 이미 철 지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기업도 입장도 봐줘야 되니까 좀 허용을 했는데 이번 바이든 정부는 이제 거기까지도 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대만에서 들은 거지만 하웨이가 사실은 작년에까지만 해도 반도체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을 못한 건데. 근데 올해 저희가 알기로는 3월 한 중순 정도에는 나머지 부품까지도 제재를 받아버렸어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부품이든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일단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한 10년 넘게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국산화를 갖다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다시 한번 또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럼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을 좀 취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반도체가 그냥 뚝뚝 해가지고 조립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소재부터 장비부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거 소재하고 장비를 다 이제 국산화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는데 사실 중국에서 보면 다른 얘기지만 항공기도 만들거든요. 네, CX. 근데 아무도 그 항공기 안 타려고 합니다.
에어버스랑 보잉 거 달라고 하죠. 예. 중국 코드 쉐어링 잘못된 거 탔다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거 점검하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반도체도 중국이 장비를 국산화해가지고 소재를 국산화해가지고 뭐 하더라도 그거 누가 제대로 되는 서버에 탑재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만든 거로 스마트폰 두뇌 AP에 탑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팹미스 기업들은 많이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키울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팹미스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디자인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그렇죠. 예. 완성해야 되는 완성해야 거는 되는데. 결국 생산회사들이거든요. 예. 파운드리든 이런 기업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화웨이 제재가 보면 뭐 다 되긴 했지만 제일 큰 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네트워크 장비는 사실은 항공, 우주 그리고 군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좀 크리티컬한 쪽은 중국도 좀 그런 쪽에 했다가는 장비까지도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실제로 상업적으로 양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쪽이 아닌 쪽도 시장이 많거든요. 그런 쪽을 좀 잘 준비를 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이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전기차를 많이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YD의 자회사 중에 보면 BYD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 SK에서도 지분 투자도 했습니다. BYD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기반이긴 하지만 IGBT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서 전기차에 뭐 좀 작은 모터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 관련해서 IGBT를 만들었고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지향하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중국 모두 다 이제 반도체를 어찌됐건 키우려고 이제 이렇게 막 뛰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말하자면 도전이 세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나 또는 기업들이 어떤 이런 반도체 전쟁에 임하는 자세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겸손하게 하고 항상 지금 1등이 항상 뭐 1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에 대한 전략은 계속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격차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인텔을 두려워하기보다는 TSMC를 어떻게 하면 이길 건가.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초격차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술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전략적인 제휴, M&A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했고 그리고 뭐 삼성이 이제 하만을 예전에 우리가 인수도 했지만 저는 미국과 유럽의 괜찮은 기업들을 M&A를 잘해서 그들의 페이턴트를 가지고 한국 기업을 좀 방어하는 방법도 있고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 정부 보면 되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500억 유로를 반도체 공장 지으면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담한 국가가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탈리아입니다. 공통점이 보면 자동차 반도체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드렸던 40%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전력이든 뭐 용수든 이런 거 많이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도 지금 뭐 중국의 공장이 시안에 낸드가 있고 우시에 디램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봐도 안전하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절대 전쟁 일은 안 납니다. 그래서 뭐 평택이든 안성이든 뭐 용인이든 뭐 최근에 되게 얘기가 많은데 결국 뭐 저는 제일 그런 게 좀 그런 혜택들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한국은 뭐 되게 뭐 물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더 줘서 한국에 투자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더 주면 저는 왜냐하면 꼭 같은 지역에 공장을 지을 필요 없거든요. 우리 또 IT 강국이 대만, 일본인데 보면 또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국가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지진이 자주 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전하니까 한국의 여러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한다면 그렇겠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반도체 벨트가 한국에서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